혹시 새벽같이 일어나 갈비를 재우고 나무를 다듬고 바닥까지 닦아놓고 자식들을 기다려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자식들이 밥 한 끼 뚝딱 먹고 30분 만에 현관문을 닫고 나간 적이 있으십니까? 그 순간 거실에 남겨진 것은 기름 냄새와 설거짓거리,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허전함뿐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자식들의 무심함에 대해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 갈비찜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왜 그 음식을 만드셨습니까? 자식이 배가 고파서였습니까? 아니면 자식이 맛있다며 웃어주는 얼굴을 보고 싶어서였습니까?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어쩌면 듣기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여러분의 어깨가 조금은 가벼워지리라 믿습니다. 괜찮아? 가서 쉬어라. 이 말 한 번쯤 해보셨지요? 명절에, 어버이날에, 혹은 평범한 일요일 점심 뒤에 입으로는 가라고 하면서 마음속으로는 간절히 바랍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저희 더 있다가 갈게요. 이 한마디를 말입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대답은 이렇습니다. 정말요? 그럼 저희 갈게요. 어머님 편히 쉬세요. 그 순간 가슴 밑바닥이 꺼지는 느낌을 아시는 분이 여기 계실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대는 속마음을 꺼내는 법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참는 것이 미덕이었고 직접 말하는 것은 체면이 깎이는 일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앞에서 싫은 소리 한마디 못하고 속으로 삼켰던 그 시절, 그것이 여러분의 언어였습니다. 그래서 가라는 말 뒤에 있지 말라는 뜻을 숨기는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즘 세대는 그 숨은 뜻을 읽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읽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가서 쉬어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가서 쉬라는 뜻이니까요. 여러분은 지금 역사의 한가운데 서 계십니다. 부모님을 모신 마지막 세대, 자식에게 기대할 수 없는 첫 세대, 그 한가운데 서 계신 분들이 바로 여러분이십니다. 이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세상이 바뀐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바뀐 세상 한복판에서 가장 큰 충격을 받는 사람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오늘 저는 그 충격을 하나하나 풀어보려 합니다. 시작은 여러분이 가장 어려워하는 그 사람, 며느리 이야기부터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올해 어버이날에 집에서 직접 음식을 준비하신 분은 1번, 밖에서 외식하신 분은 2번을 댓글에 적어주십시오. 저도 궁금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불편하실 수 있지만 먼저 꺼내야 할 말입니다. 며느리는 남입니다. 이 말이 서운하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며느리는 여러분이 낳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젖을 먹인 사람도 아니고 새벽에 열이 나면 없고 병원을 뛰어다닌 사람도 아닙니다. 며느리는 다른 집 부모가 그렇게 키운 귀한 딸입니다. 그 딸이 여러분의 아들을 사랑해서 함께 살기로 한 것이지 여러분의 딸이 되겠다고 한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며느리도 내 딸이라고. 그 마음은 이해합니다. 예쁘게 보고 싶고 가까이 두고 싶은 거지요. 하지만 그 한마디가 오히려 독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 딸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딸에게 기대하는 것들을 며느리에게도 기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명절에 종일 옆에 있어 주기를, 전화하면 반갑게 받아주기를, 어머니 보고 싶었어요. 한마디 해주기를 바라게 됩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배신감이 듭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하는 서운함이 밀려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옆집에 참 좋은 이웃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김장 때 김치도 나눠주고 택배도 대신 받아주고 명절이면 송편도 한 접시 갖다 주는 좋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그 이웃이 고맙습니다. 하지만 그 이웃에게 명절마다 우리 집에 와서 같이 밥 먹으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매일 안부 전화를 하라고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웃은 이웃이지 가족이 아니니까요. 며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며느리는 좋은 이웃과 같습니다.
잘해주면 고맙고 못해줘도 원망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좋은 이웃에게 내 딸이 되어라고 요구합니다. 그 순간부터 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이렇게 바꿔보십시오. 며느리는 내 딸이 아니라 내 아들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 한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내 아들이 선택한 사람이니까 존중한다. 잘해주면 고맙다. 하지만 내 딸처럼 굴지 않아도 서운하지 않다. 이렇게 마음을 놓는 순간 오히려 관계가 편해집니다. 기대가 없으니 실망도 없고 실망이 없으니 서운함도 사라집니다. 관계가 아름다운 것은 가까워서가 아닙니다. 적당한 거리를 지킬 줄 알기 때문입니다. 꽃도 너무 가까이 심으면 뿌리가 엉켜서 둘 다 죽습니다. 적당히 떨어져야 각자 뿌리를 내리고 각자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며느리와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한 발짝 물러서는 것이 포기가 아닙니다. 그것이 진짜 어른의 품격입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제가 가장 오래 들려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여러분, 서운하다는 말 얼마나 자주 쓰십니까? 자식이 전화를 안 하면 서운하고, 며느리가 명절에 일찍 하면 서운하고, 손주가 할머니보다 외할머니를 더 좋아하면 서운합니다. 서운하다는 감정이 하루에도 몇 번씩 찾아오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서운하다는 감정의 정체를 한번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서운함이란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는 해주겠지 하고 기대한 것과 실제로 상대가 해준 것 사이에 틈이 생길 때 그 틈 사이로 스며드는 차가운 바람, 그것이 서운함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대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기대했느냐입니다. 같은 행동이라도 기대에 따라 감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며느리가 어버이날에 와서 점심을 함께 먹고 2시간 만에 갔다고 합시다. 만약 여러분이 종일 함께 보낼 거라고 기대했다면 2시간은 섭섭합니다. 그런데 만약 올해는 바쁠 테니 안 오겠지 하고 마음을 비워두었는데 며느리가 와서 2시간이나 함께 있어 줬다면 어떻겠습니까? 고맙습니다. 기쁩니다. 같은 2시간인데 한쪽에서는 서운함이 되고 다른 쪽에서는 감사가 됩니다. 달라진 것은 며느리의 행동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대가 달라진 것입니다. 이것은 제 생각만이 아닙니다. 미국 미시간 대학교의 연구팀이 수십 년에 걸쳐 부모와 자식 사이의 감정을 추적한 연구가 있습니다. 뱅슨이라는 학자가 처음 제시하고 버디 교수팀이 2015년에 확장한 이 연구에서 밝혀진 사실이 있습니다. 부모는 항상 자식보다 관계에 더 많은 감정을 투자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이 자식이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보다 언제나 크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누가 나쁘고 좋아서가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어미새가 새끼새보다 둥지를 더 걱정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문제는 이 차이를 모르고 살 때 생깁니다. 내가 10을 주었으니 자식도 10을 돌려줄 거라 기대하지만 자식은 원래 3이나 4밖에 돌려주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인 6이나 7이 고스란히 서운함으로 쌓이는 것입니다.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영자 씨, 71살, 35년간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은퇴한 분입니다. 박영자 씨에게는 결혼한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예의 바르고 부지런한 사람이었지만 시댁에 오는 것을 즐기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바쁘다는 이유였고 박영자 씨도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해 추석이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처갓집 일정 때문에 시댁에는 올 수 없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박영자 씨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괜찮다고 생각하면서도 몸은 이미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갈비를 꺼내고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는 추석에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음식을 차렸습니다. 차려진 상 앞에 혼자 앉았습니다.
젓가락을 들었지만 입맛이 없었습니다. 한 숟가락 뜨고 내려놓고 또 뜨고 내려놓고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그릇을 닦을 때였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나는 대체 누구를 위해 이 밥을 차린 걸까? 아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오지 않겠다고 미리 말했고 박영자 씨도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왜 밥을 차렸을까요? 박영자 씨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밥을 차린 것이 아니라 무대를 꾸민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오면 감동하겠지, 이렇게 정성을 들였으니 미안해하겠지 하는 시나리오를 머릿속에 써놓고 그 시나리오대로 움직였던 것입니다. 아들은 시나리오를 읽은 적도 없는데 말입니다. 박영자 씨의 현관에는 파란색 실내화 한 켤레가 있었습니다. 며느리용으로 사둔 것이었습니다. 산뜻한 하늘색의 쿠션도 푹신한 좋은 것으로 골랐습니다. 그 실내화는 현관 한쪽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아무도 신지 않는 실내화. 그것이 기다림의 모습이었습니다. 박영자 씨는 그날 밤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서운한 것은 아들이 안 와서가 아니었다. 내가 머릿속에 써놓은 각본대로 아들이 움직여주지 않아서였다. 각본을 쓴 사람은 나인데 나는 그걸 아들 탓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각본을 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며느리가 이번 명절에는 하루 종일 있겠지. 아들이 전화해서 엄마 보고 싶다고 하겠지. 손주가 할머니 집이 제일 좋다고 하겠지. 이런 각본 말입니다. 각본이 있으면 반드시 실망이 따라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도 남이 쓴 각본대로 살아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작은 것입니다. 다음에 자식들을 만나기 전날 밤 종이 한 장과 펜 하나를 꺼내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내일 기대하는 것 3가지를 적어 보십시오. 예를 들면 며느리가 안부를 물어봐 주면 좋겠다. 아들이 2시간은 있다 가면 좋겠다. 손주가 안겨주면 좋겠다. 이렇게 3가지를 적은 다음 그 종이를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3가지 중에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는 괜찮을 수 있는가? 괜찮을 수 있다면 좋습니다. 하지만 괜찮을 수 없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을 아프게 하는 기대입니다. 그 기대를 종이 위에서 먼저 만나보십시오. 머릿속에만 두면 보이지 않지만 글자로 꺼내 놓으면 보입니다. 아, 내가 이런 것을 바라고 있었구나. 5분이면 됩니다. 길어야 10분입니다. 기대를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기대를 눈으로 확인하라는 말입니다. 확인하는 순간 기대는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기대가 줄어든 자리에는 감사가 들어옵니다. 오지 않을 줄 알았는데 왔네. 1시간만 있을 줄 알았는데 2시간이나 있었네. 이렇게 말입니다. 서운함은 자식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기대가 만드는 것입니다. 기대의 크기를 내가 조절할 수 있다면 서운함의 크기도 내가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고 있다면 부탁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화면 아래에 있는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을 한 번씩만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이 누르시는 그 한 번이 이 이야기를 아직 듣지 못한 어딘가의 어머니, 어딘가의 아버지에게 전해지는 다리가 됩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누군가에게 주는 작은 선물이라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제 3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앞에서 저는 서운함의 정체가 기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기대는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많은 경우 기대는 내가 해준 것에서 옵니다.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 상대도 이만큼은 돌려줘야 하지 않겠느냐. 이 생각이 기대의 뿌리입니다. 그리고 이 뿌리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보이지 않는 계약이라고 부릅니다. 보이지 않는 계약이란 이런 것입니다. 나는 마음속으로 계약서를 한 장 씁니다. 내가 새벽부터 갈비를 재우고 나물을 다듬어서 상을 차려줄 테니 너는 맛있다고 웃어주고 식사 후에 설거지를 도와주고 적어도 저녁 때까지는 함께 있어줘라. 이 계약서를 내 머릿속에 넣어둡니다. 문제는 상대방은 이 계약서의 존재조차 모른다는 것입니다. 서명한 적도 없고
읽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한 조건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면 나는 배신당했다고 느낍니다. 계약 위반이라고 분노합니다. 하지만 상대 입장에서는 황당한 일입니다. 계약을 한 적이 없으니까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런 것입니다. 아무도 부탁하지 않았는데 내가 알아서 국을 끓여놓고 아무도 맛있다고 하지 않는다고 서운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국을 끓인 것은 내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선택에 조건을 붙였습니다. 맛있다는 말 한마디쯤은 해줘야 하지 않느냐는 조건을 말입니다. 최병호 씨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9살 평생 목수일을 하다 은퇴한 분입니다. 최병호 씨에게는 결혼한 아들이 하나 있었고 며느리와의 사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다만 최병호 씨에게는 습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직접 담근 김치와 제철 과일을 차에 싣고 아들 집까지 편도 2시간을 운전해서 갖다 주는 것이었습니다. 돌아가신 아내가 생전에 쓰던 낡은 플라스틱 통에 김치를 담았습니다. 뚜껑이 좀 헐거웠지만 새 통을 살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손때가 밴 그 통째로 아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최병호 씨 나름의 사랑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늘 고맙습니다. 아버님 하며 김치를 받았습니다. 최병호 씨는 흐뭇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다음 주에 가면 지난주에 갖다 준 김치가 냉장고에 그대로 있는 것이었습니다. 2주도 그랬고 3주도 그랬습니다. 김치통 뚜껑을 열어보면 젓가락 하나 대지 않은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최병호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2시간 운전해서 정성껏 갖다주는 김치를 입에도 대지 않다니 이것이 사람한테 할 짓이냐.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당장 며느리에게 한마디 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대신 아들에게 전화해서 애둘러 물었습니다. 김치 맛이 좀 맞지 않던가 하고 말입니다. 그때 옆에서 6살짜리 손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아버지, 엄마는 김치 못 먹어요. 마늘 먹으면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거든요. 최병호 씨는 전화기를 든 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김치를 먹지 않은 것은 무시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먹을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마늘 알레르기가 있었는데 최병호 씨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아니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매주 2시간씩 운전하면서도 정작 며느리가 무엇을 먹을 수 있고 무엇을 못 먹는지는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최병호 씨는 그날 밤 아내의 낡은 김치통을 식탁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정성이라 믿었던 것의 실체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며느리를 위해 김치를 담근 것이 아니었다. 나는 아내가 하던 일을 내가 이어받아 하고 있다는 사실에 위안을 얻고 싶었던 것이다. 며느리가 맛있다고 해주면 아내가 살아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을 것이다. 그것은 며느리를 향한 사랑이 아니라 내 외로움을 달래려는 행동이었다.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정작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는 묻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준 것은 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내 마음의 짐을 덜기 위한 행동이었을까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 너도 이렇게 해줘야지 이 말이 입안에서 맴돌았던 적 말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뒤집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해주고 싶어서 한 거니까 돌려받지 못해도 괜찮다. 이 한 문장을 소리 내어 읽어보십시오. 처음에는 억울할 겁니다. 하지만 10번쯤 읽으면 조금씩 마음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돌려받지 않아도 괜찮다는 말은 내가 한 일의 가치를 상대의 반응에서 분리시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요리한 것은 내 정성이고 상대가 감사하든 안 하든 그 정성의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주 현실적인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새벽부터 음식을 장만하지 마십시오. 이 말이 뜻밖이십니까? 어버이날이든 명절이든 밖에서 드십시오. 자식들과 마주 앉아 좋아하는 음식을 시키고 1시간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새벽부터 갈비를 재우고 전을 부치며 무릎을 혹사시킨 끝에 30분 만에 헤어지는 것보다 100배는 낫습니다.
몸이 고달프면 마음도 조급해집니다. 마음이 조급하면 기대가 커집니다. 기대가 커지면 서운함이 찾아옵니다. 음식 준비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서운함의 고리를 끊을 수 있습니다. 간단하지요? 간단한 것이 가장 강합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듣기에 따라서는 조금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자식 편을 들려는 것이 아닙니다. 며느리 편을 들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이 평소에 보지 못했던 한쪽 면을 보여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양쪽을 모두 볼 줄 아는 사람이 관계에서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며느리도 지쳐 있습니다. 이 말이 와닿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내가 더 힘들었는데 나는 시어머니한테 그래도 끝까지 했는데 요즘 젊은 것들은 뭐가 그리 힘들다는 거냐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 마음 충분히 압니다. 하지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이 의자 위에 앉아 있습니다. 그 의자 이름은 직장입니다. 매일 아침 8시에 출근해서 저녁 7시에 퇴근합니다. 상사 눈치를 보고 마감에 쫓기고 실적 압박을 받습니다. 퇴근하면 또 다른 의자가 기다립니다. 그 의자 이름은 엄마입니다. 아이를 씻기고 밥을 먹이고 숙제를 봐주고 재워야 합니다. 아이가 잠들면 또 한 의자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아내라는 의자입니다. 남편과의 관계도 챙겨야 합니다. 주말이 오면 또 하나의 의자가 나타납니다. 딸이라는 의자입니다. 친정 어머니도 보고 싶고 친정 아버지 병원도 함께 가야 합니다. 그 위에 시댁이라는 의자를 하나 더 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앉으려 해도 몸이 버티질 못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며느리는 지금 몇 개의 의자에 앉아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그 아이에게 몇 번째 의자를 내밀고 계십니까? 김수진 씨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38살 회사원이면서 5살 아들을 키우고 있는 며느리입니다. 수진 씨의 시어머니는 나쁜 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살뜰하고 정이 많은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진 씨는 매주 일요일 시댁에 가는 차 안에서 10분 동안 울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무섭거나 싫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물어보는 말들 때문이었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말랐니?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니? 이 말은 걱정입니다. 하지만 수진 씨 귀에는 내가 건강관리를 못하고 있구나로 들렸습니다. 둘째는 생각 없어? 앞집 혜진이네는 벌써 둘째 낳았던데 이 말도 관심입니다. 하지만 수진 씨 귀에는 넌 아직 부족하다로 들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사랑으로 물었고 며느리는 시험지로 받았습니다. 같은 말이 입에서 나와 귀에 도달하는 사이에 의미가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수진 씨의 핸드백에는 항상 박하사탕이 들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집 현관문을 열기 전에 하나를 입에 넣었습니다. 차가운 박하향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면 가슴께에 뭉쳐있던 답답함이 잠시 가라앉았습니다. 그 사탕 하나가 수진 씨에게는 시댁 현관문을 열 수 있는 용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더 생각해 주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수진 씨에게는 친정어머니도 계셨습니다. 친정어머니는 무릎 관절이 좋지 않아 병원을 자주 다녔고 수진 씨는 격주로 친정에 가서 어머니 병원 일정을 챙겼습니다. 일요일은 시댁 아니면 친정이었습니다. 자기만의 일요일은 없었습니다. 2000년 전 로마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고통받는 이유는 상대가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상대가 내 방식대로 행동해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2000년 전 로마 궁전에서 한 말이 지금 대한민국의 어느 부엌에서도 똑같이 통한다는 것이 신기하면서도 씁쓸합니다. 며느리가 시댁에 와서 웃는 얼굴을 보여주지 않는 것은 여러분이 미워서가 아닙니다. 웃을 기운이 없는 것입니다. 며느리가 안부를 짧게 대답하는 것은 무리해서가 아닙니다. 머릿속에 내일 회의 자료와 아이 학원 스케줄이 빼곡히 차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알아두시라는 뜻입니다. 알면 덜 아픕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함께 와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에서 저는 무거운 이야기를 많이 꺼냈습니다. 며느리는 남이라는 말, 서운함의 정체, 보이지 않는 계약, 며느리도 지쳐있다는 이야기, 듣기 쉽지 않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마지막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오늘 제가 가장 따뜻한 이야기를 여기에 남겨두었습니다. 놓아야 돌아옵니다. 이 말이 모순처럼 들리실 겁니다. 놓으면 떠나는 것이지 어떻게 놓았는데 돌아옵니까?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모래를 손에 쥐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힘을 주어 꽉 쥐면 손가락 사이로 모래가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손바닥을 가만히 펴면 모래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냥 거기 머물러 있습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붙잡으면 도망갑니다. 전화를 자주 하면 부담이 되고 방문을 요구하면 핑계를 만들고 왜 안 오느냐고 따지면 아예 연락을 끊어버립니다. 그런데 가만히 놓아두면 어느 날 문득 전화가 옵니다. 엄마 뭐해? 아무 이유 없이 거는 그 전화 한 통이 온갖 정성을 쏟아 만든 갈비찜보다 따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의무가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옥순 씨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73 남편과 단둘이 사는 분입니다. 이옥순 씨의 아들은 35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당시 이옥순 씨는 주변 친구들에게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제 며느리 교육을 잘 시켜야 한다. 처음이 중요하다. 명절에는 반드시 시댁 먼저 오게 해라. 전화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하게 해라. 친구들의 충고는 한결같았습니다. 잡아라, 가르쳐라, 길을 들여라. 이옥순 씨는 그 충고를 모두 흘려보냈습니다. 대신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라는 호칭이 아직 불편하면 억지로 부르지 않아도 된다. 사모님이라고 불러도 되고 그냥 이름을 불러도 괜찮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편한 호칭이 생길 거다. 며느리는 눈이 조금 커졌습니다. 그런 말을 시어머니한테 듣게 될 줄은 몰랐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이옥순 씨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도 따로 말했습니다. 내 아내한테 엄마에게 전화하라고 시키지 마라. 그 아이가 마음이 동하면 스스로 연락할 거다. 억지로 시키면 전화가 숙제가 되고 숙제는 누구나 미루게 되어 있다. 그리고 이옥순 씨는 자신에게도 규칙을 세웠습니다. 먼저 전화하지 않는다. 아들이 전화하면 기쁘게 받되 짧게 끊는다. 보고 싶어도 먼저 오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 일주일에 한 번 짧은 문자 하나만 보낸다. 엄마 잘 있다. 너희도 건강하지? 처음 몇 달은 외로웠습니다. 전화기를 들었다 놓기를 수십 번, 문자를 쓰다 지우기를 수십 번 했습니다. 손이 근질근질하고 가슴이 허전했습니다. 하지만 이옥순 씨는 견뎠습니다. 대신 그 시간을 자신에게 돌렸습니다. 새벽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아침 6시에 집을 나서서 동네 공원을 30분 걸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꽃집에 들러 작은 꽃 한 송이를 사서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카네이션도 아니고 장미도 아닌 이름 모를 들꽃 한 송이였습니다. 하지만 그 꽃이 놓인 식탁에서 밥을 먹으면 이상하게 혼자 먹는 밥이 덜 쓸쓸했습니다. 문화센터에서 수채화 수업도 등록했습니다. 처음에는 붓을 잡는 것조차 어색했지만 종이 위에 색이 번져나가는 것을 보는 순간 마음속 무거운 것들도 함께 번져나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같은 반 친구들과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먹었습니다. 자식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제 본 드라마 이야기, 다음 주 소풍 장소 이야기를 했습니다. 웃는 일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더니 며느리가 아이를 안고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날씨 좋아서 그냥 왔어요. 아이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해서요. 그냥이라는 단어, 이유 없이 의무 없이 숙제가 아니라 그냥. 이옥순 씨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애써 웃었습니다. 어이구 왔어. 들어와. 그날 이후 며느리는 한 달에 한두 번 아이를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어떤 날은 과일을 사왔고 어떤 날은 빈손으로 왔습니다. 빈손이어도 이옥순 씨는 기뻤습니다. 오는 것 자체가 선물이었으니까요.
그리고 3년이 지난 어느 명절날 며느리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릇 어디에 넣어요? 3년입니다. 짧지 않은 시간이지요. 하지만 억지로 부른 어머니보다 스스로 부른 엄마 한마디가 얼마나 더 따뜻한지 모릅니다. 이옥순 씨가 한 일은 대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잡지 않은 것입니다. 가르치지 않은 것입니다. 대신 자기 삶을 단단하게 살았습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자식들이 자연스럽게 그 곁으로 왔습니다. 의무가 아니라 마음으로요. 여러분 혹시 지금도 자식에게 전화를 먼저 거시고 계십니까? 안부가 궁금해서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혹은 얼마나 지나야 연락을 하나 확인하고 싶어서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부모 마음이 원래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한 가지 실험을 제안드립니다. 오늘부터 일주일만 먼저 연락하지 말아 보십시오. 전화도 문자도 카카오톡도 보고 싶어도 궁금해도 일주일만 참아 보십시오. 길어야 7일입니다. 그 7일 동안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3일째쯤 아들에게서 전화가 올 수 있습니다. 엄마, 왜 요즘 연락 없어? 몸 괜찮아? 그 전화 한 통의 무게를 느껴보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이 먼저 걸었을 때와는 전혀 다른 울림을 가진 전화입니다. 만약 7일이 지나도 연락이 오지 않는다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 7일 동안 여러분은 전화기를 뚫어져라 쳐다보는 대신 산책을 하고 친구를 만나고 하고 싶었던 일을 한 가지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며느리와 자식 이야기를 하다 보면 놓치기 쉬운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사람, 여러분의 남편 혹은 여러분의 아내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우리 영감은 아무것도 몰라요. TV만 보고 코만 골아요. 그 심정 이해합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자식들이 떠난 뒤에도 떠나지 않은 유일한 사람입니다. 며느리가 떠나도 아들이 바빠도 딸이 시댁에 가도 그 사람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습니다. 매끄럽지 않고 다정하지 않고 때로는 답답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물론 모든 남편이 다정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아내가 따뜻한 것도 아닙니다. 평생 서로에게 서운한 것이 산더미인 부부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이 원래 매끈한 모습이 아닙니다. 사랑은 때로 못생긴 모습으로 옵니다. 남편이 서투르게 깎은 울퉁불퉁한 사과 한 조각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평생 부엌에 들어온 적 없는 사람이 어이쿠 이거 먹어 하며 내미는 그 투박한 손에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 사과는 예쁘지 않습니다. 껍질도 덜 벗겨지고 크기도 제각각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한 입 베어 무는 순간 며느리에게서 받지 못한 그 어떤 카네이션보다 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식이라는 나무에 평생 물을 줬습니다. 이제 그 물을 한 컵이라도 옆에 있는 고목에 부어주십시오. 그 고목이 무뚝뚝하고 볼품없어 보여도 여러분과 가장 오래 뿌리를 나란히 한 나무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며 혼자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배우자를 먼저 보내신 분, 혼자 사시는 분, 그분들께도 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옆자리가 비었다면 그 자리에 여러분 자신을 앉혀주십시오. 평생 남을 위해 비워두었던 그 자리, 이제는 내가 앉아도 됩니다. 오늘 드린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구체적으로 실천하실 수 있는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4가지 하지 않기라고 부릅니다. 첫째, 묻되 캐묻지 않기. 안부를 묻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한번 물어서 짧게 대답하면 거기서 멈추십시오. 왜 짧게 대답해? 무슨 일 있어? 하고 파고들면 대화가 아니라 취조가 됩니다. 둘째, 비교하지 않기. 옆집 며느리는 매주 온다면서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이 말이 입에서 나오려 하면 삼킨다고 생각하십시오. 굴꺽 삼키십시오. 비교는 관계의 독약입니다. 셋째, 은혜를 말하지 않기.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 말은 사랑의 청구서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요. 사랑에는 청구서를 붙이지 않는 겁니다. 넷째,
먼저 연락하지 않기. 전화는 오는 것만 받으십시오. 보고 싶어도 참으십시오. 그 참음이 며느리에게는 숨쉴 공간이 되고 아들에게는 자발적으로 엄마를 찾게 되는 빈자리가 됩니다. 네 가지가 어렵게 느껴지시면 하나만 먼저 시작하셔도 됩니다. 한 달만 해보십시오. 작은 변화가 생길 겁니다. 그리고 매일 나를 위한 일세 가지를 해보십시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동네를 15분 걸으십시오. 15분이 힘드시면 10분도 좋습니다.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를 한 통 거십시오. 자식 이야기 말고 어제 본 드라마 이야기, 다음 주 날씨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리고 오래전에 좋아했지만 언제부턴가 하지 않게 된 일을 하나 다시 시작해 보십시오. 노래든 그림이든 뜨개질이든 글쓰기든 작은 것이면 됩니다. 그 작은 것 하나가 자식을 기다리느라 텅 비어있던 하루를 채워줄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길고 무거운 이야기였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의 귀한 시간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를 하나씩 되짚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며느리는 남입니다. 남이라서 나쁜 것이 아니라 남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관계가 편해집니다. 내 딸이 아니라 내 아들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 그렇게 바라보면 기대도 실망도 서운함도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두 번째, 서운함은 자식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의 기대가 만드는 것입니다. 기대의 크기를 내가 줄일 수 있다면 서운함의 크기도 내가 줄일 수 있습니다. 종이 한 장의 기대를 꺼내 놓으십시오. 눈으로 보면 절반은 이미 녹아 있을 겁니다. 세 번째, 사랑의 청구서를 붙이지 마십시오. 내가 해주고 싶어서 한 것이면 돌려받지 못해도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새벽부터 음식을 장만하는 대신 밖에서 함께 밥을 드십시오. 몸이 편해야 마음도 편합니다. 네 번째, 며느리도 지쳐 있습니다. 그 아이의 의자가 몇 개인지 한번 세어보십시오. 미워서 못 오는 것이 아니라 앉을 자리가 없어서 못 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면 덜 아픕니다. 다섯 번째, 놓아야 돌아옵니다. 손을 펴면 모래가 머물듯 잡지 않으면 자식은 스스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빈손으로 옆에 있는 사람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못생긴 사과 한 조각을 건네는 그 사람이 여러분 인생의 끝까지 남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다섯 가지를 한마디로 줄이면 이것입니다. 자식은 내가 키운 가장 귀한 손님입니다. 손님에게는 정성을 다하되 떠날 때는 웃으며 보내주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옛 현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쥐면 쥘수록 흩어지고 놓으면 놓을수록 모인다. 손 안의 모래처럼 사람의 마음도 그러합니다. 이 말을 오늘 밤 잠자리에서 한 번만 떠올려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무엇이 떠오르셨습니까? 혹시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 하시는 분이 계시면 댓글에 적어 주십시오. 며느리와의 사이에서 서운했던 일이든 반대로 며느리 덕분에 따뜻했던 순간이든 무엇이든 좋습니다. 한 줄이면 됩니다. 혹시 아직 마음을 놓지 못하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놓아야 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이 따라오지 않는 분. 그런 분이 계시다면 더더욱 적어 주십시오. 놓지 못하는 마음도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니까요. 여기는 아무도 여러분을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같은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끼리 마음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화면 너머 다른 어머니, 다른 아버지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주위에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친구분에게 이 영상을 보내주십시오. 카카오톡으로 링크 하나만 보내시면 됩니다. 그 작은 행동이 누군가의 무거운 어깨를 가볍게 해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참 오래 달려오셨습니다. 자식을 위해, 가정을 위해, 남편을 위해, 시부모를 위해. 여러분의 이름 석자보다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 누구의 며느리라는 이름이 항상 앞에 붙어 다녔습니다.
그 이름들 뒤에 숨어 있던 여러분 자신이 이제는 앞으로 나올 차례입니다. 내일 아침에 일어나시면 한 가지만 해 주십시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주름이 보이고 흰 머리카락이 보이고 처진 눈꺼풀이 보일 겁니다. 하지만 그 얼굴은 수십 년의 세월을 버텨낸 얼굴입니다.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느라 자기 눈물은 닦지 못한 얼굴입니다. 그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한마디만 하십시오. 수고했다. 자식에게 할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할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바람 한 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꽉 막혀있던 가슴에 살짝 틈을 내어주는 그런 바람 말입니다. 저는 내일도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있는 한 저도 계속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